보시면 여러분 이제 대차대조표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대차대조표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보통 자산하고 부채 이렇게 항목으로 해서 대차대조표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하죠. 자, 자산하고 항목인데, 자, 이게 이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예요, 이게. 여기 이제 중앙은행. 여기 이제 시중은행의 대차대조표라고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한다거나 시중은행에 돈을 공급한다. 자, 화폐를 찍어갖고 시중은행에 돈을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본원통화. 자, 본원통화는 이 대차대조표 자산과 부채 항목에서 일반적으로 부채 항목에 포함돼요. 왜? 중앙은행이 신용을 담보로 해서 돈을 공급한 거지. 이건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거든요. 그냥 중앙은행에 돈이 있어갖고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찍어낸다는 것은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야. 자,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 돈을 찍어갖고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해서 시중은행에 돈을 공급을 해요. 근데 어떻게 공급하냐? 자, 시중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증권이나 채권, 이거를 또는 외화자산, 이게 이제 증권이나 채권을 이제 국내 여신, 도메스틱 크레딧, 국내 여신이라고 하고요. 외화자산을 net foreign asset, 외화자산 이런 거를 중앙은행이 사갖고 시중은행에 돈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걸 본원통화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그러면 시중은행들이 자, 중앙은행이 돈을 공급을 했으면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가게나 기업에 대출해줘. 자, 가게나 기업에 대출해주고. 자, 그래도 돈이 남는다. 그러면 일정하게 또 그 긴급한 용도로 써야 하기 때문에 자, 몰트머니 시세금으로 가지고 있고. 자, 그래도 돈이 남는다. 그럼 나머지는 다 중앙은행에 예치를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자, 여기는 이런 돈들. 자, 중앙은행에 예치한 이 제외한 금액들이 민간에 이제 가게나 기업에 대출해주고. 또 사람들이 또 시중은행에 예금을 하고. 또 대출해주고 예금해주고 이게 신용창조라고 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 총량, 화폐 유통 총량이 바로 통화량이에요. 이게 이제 중앙은행이고 시중은행인데 자 시중은행들은 자산하고 부채 이렇게 항목이라고 크게 돼요. 그러면 이거 생각해봅시다. 자 결국 시중은행들은 여러분이 돈을 맡기면 그 돈을 가지고 가게나 기업이 대출해주고 투자를 해요. 거기서 수익을 내갖고 그쵸 이자도 지급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예금을 맡겼다. 이걸 시중은행에 대차대조표에 기입을 한다면 예금은 부채 항목에 포함돼요. 왜? 여러분이 시중은행에 돈을 맡겼지만 그 돈은 시중은행들이 언젠가 여러분한테 돌려줘야 할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금을 맡기면 시중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이 부채 항목에 예금이 이제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금을 1000만큼 맡겼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1000만큼 맡겼어요. 그러면 이 돈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럼 시중은행들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자, 가게나 기업에 대출해줘요. 자, 그럼 대출 채권, 돈을 대출해주고 나중에 받을 거니까 이거는 진짜 시중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 채권이에요. 그렇죠? 또는 아니면 중앙은행이 아니 정부의 국채를 살 수도 있어요. 국채를 살 수도 있고. 자, 그래도 돈이 남는다. 그럼 어떻게? 자,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를 해놔. 지급준비 예금 형태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돈을 맡기면 이 돈을 진짜 시중은행들은 자, 대출을 해주거나, 그렇죠? 또는 국채를 사거나. 지급준비금을 내주면 아니면 일정하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죠. 현금도 일종의 현금 자산이겠죠. 자, 그래서 이 1000이라는 그 예금이 대출 200, 300, 500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산 항목으로 이제 배분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때 이 양적 완화라는 걸 이제 같이 병행을 한번 해볼게요.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해서 자, 본원통화를 자, 100만큼 증가시킨다라고 하면 100만큼. 자, 본원통화를 100만큼을 증가시키면 자, 시중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뭘 사는 거예요? 그 화폐를 찍어갖고 시중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사는 거예요. 국채를. 자, 그럼 국채가 지금 여기 지금 300에 썼는데 100만큼이 되면 여기 얼마큼이 남겠어요? 200이 남겠죠. 200이 남아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100만큼을 시중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100만큼을 사요. 그러면 국채가 300에서 200으로 줄고 자, 대신에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현금이 100만큼 증가하겠죠. 그렇죠. 국채가 300에서 200이 되고 현금이 100만큼이 증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시중은행들은 이 돈이 생긴 거잖아요. 국채를 사갖고 중앙은행에서 이 국채를 현금으로 바꿔준 거예요. 양적완화. 자, 그럼 이 시중은행은 현금이 100만큼 생겼는데 현금을 100으로 가지고 올 수 있고 자,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기회비용이에요. 시중은행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건 이자를 못 받는 돈이잖아. 그래서 시중은행들은 이 현금을 어떻게 하냐? 중앙은행에 다시 예치를 하거나 또는 가게나 기업에 대출해주거나 이렇게 해요. 그러면 중앙은행에 다시 예치를 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대차대조표 바뀌었냐면 자,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100만큼 양적 완화를 하면 자, 중앙은행에
어때요? 이 대차주주표가 플러스 자산과 부채 둘 다 100만큼 확대가 됐죠. 자, 시중은행들은 어때요? 자, 양적 완화를 하면 이 자산의 어떤 대차주주표 자체가 확대가 되나요? 확대가 안 돼요. 왜? 그냥 기존에 현금을, 자, 원래 국채를 300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현금으로 바꿔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현금은 다시 지급준비금으로 이제 되더라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앙은행의 대차주주표는 확대가 됐지만, 자, 시중은행의 대차주주표는 양적 완화 한다고 해서 시중은행 현금이 넘치고 대차주주표가, 이 대차주주표 자체가 확대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그렇잖아요. 여기 원래 300만큼 국채가 있는데 이거를 100만큼을 산 거야. 양적 완화를 해서 100만큼을 사면 그만큼 현금이 100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 현금을 100으로 가지고 있기에 이 기회비용이 크니까 어디 시중 금융기관들은 이거를 지급준비금 플러스 중앙은행이 예치를 해놓는 거야.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하면, 자, 중앙은행의 대차주주표는 어떻다? 커진다. 양적 완화한 만큼 자산과 부채가 커져요. 자, 시중은행은 단순히 국채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것밖에 효과가 없는 거야. 시중은행 대차주표 자체는 커지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하면 시중은행들은 현금을 이제 받고, 이 현금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주로 이제 어떻게, 이 현금을 어떻게 하죠? 이 지급준비금으로 플러스를 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냐. 자, 중앙은행이 어떻게 이제 양적 완화를 하냐면, 자, 100만큼 양적 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시중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 자, 국채를 100만큼 줄여요. 그렇죠? 줄이는 대신에, 자, 현금을 100으로 줄 수도 있지만, 대개 경우, 자, 지급준비금이 지금 500이잖아요? 500을 600으로 늘려줘요. 자, 그래도 양적 완화가 된 거네. 굳이 현금을,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서 돈을 찍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찍어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양적 완화해서, 자, 시중은행들이 보유한 국채를 200으로 줄이고, 자, 중앙은행의 이제 전자계좌에서, 중앙은행에서 이 전자 그 계좌에서, 자, 시중은행들이 지금 500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500에서 플러스 100만큼만 늘려주면 돼요. 그쵸?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적 완화를 할 때는 실제 양적 완화 그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내서 그 돈을 가지고 시중금융한테 돈을 주고, 은행한테 돈을 주고, 은행들이 다시 지급준비를 예치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아니라 그냥 전자계좌에서 국채를 300에서 200으로 줄이고, 자, 시중은행의 대차주표 지급준비금이 원래 500이었는데 100만큼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 과정에서, 자, 중앙은행의 대차주표는 양적 완화를 예를 들면 1000만큼 했다. 1000만큼 했다. 그러면 양적 완화 한 만큼 말 그대로 이 대차주표에 크게 커지는데, 자, 시중은행들은 대차주표 크게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기존의 국채를 현금으로, 국채와 지급준비금의 어떤, 자, 국채하고 지급준비금의 이것만 비중이 바뀌는 거예요. 자, 양적 완화를 200만큼 했다. 그러면 국채가 이제 100만큼 남고, 요게 이제 700이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사실상 대차주표가 커지지가 않아요. 자, 하지만, 그 중앙은행이 이제 양적 완화를 하는데, 자, 전적으로 다 시중은행들이 보유한 채권을 다 살 수 있나? 그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자, 시중은행들이 보유한 채권도 살 수 있고, 연기금이라든가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도 살 수가 있어요. 자, 시중은행들이 보유한 채권을 사면, 말 그대로 시중은행들은 이 지급준비금이라는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만, 여기서 국채를 마이너스 알파를 해주고, 지급준비금을 플러스 알파를 해서 해주면 되는데, 자, 문제는 그 유통시장, 채권시장에는 발행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 유통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발행시장, 유통시장. 그 발행시장이라는 것은 누가? 정부, 지자체, 이 공공기관들이, 또는 뭐 회사채면 회사채 발행시장이라는 게 따로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국채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발행시장이다. 보통 이제 경매를 해갖고 이제 자금을 이제 조달을 하죠. 자, 이 발행시장에는 프라이머리 딜러라는 그 금융기관이 있어요. 이 프라이머리 딜러는 이제 발행시장의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채권을 이제 공공기관이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프라이머리 딜러가 의무적으로 이 채권을 일단 매입을 해요. 매입을 해갖고 나중에 유통시장에서 이 채권을 이제 공급하는 역할. 그럼 왜 반드시 매입을 해야 하느냐? 매입을 해야 돼요. 그 시장 조성하는 그 역할을 읽고, 그러면 이제 프라이머리 딜러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은 거예요. 왜냐? 이 프라이머리 딜러의 자격을 받은 금융기관들은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아요. 그리고 채권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이제 받는 거죠. 채권을 인수하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왜 채권을 인수해서 자, 시장에 이제 공급을 하면 거기서 이제 수수료 차익을 얻고,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은 이 프라이머리 딜러 역할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발행 시장에서 돈을 이제 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이제 유통시장, 자, 세컨드리 마켓이라고 하죠. 세컨드리 마켓이라고 해요. 자, 유통시장에서 이 발행한 채권들을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공급을 하고, 자, 금융기관들이 서로 채권을 사고 팔고 거래하는 시장을 유통시장. 자, 근데 이제 연준이, 자, 화폐를 찍어갖고 이제 말 그대로 채권을 사는데, 이 채권을 사는 거는 발행시장이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거겠죠. 자, 채권시장에서 그 시중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거래. 근데 여기서 시중 금융기관들은 은행도 있을 수 있고, 연기금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기관들이에요. 자, 만약에 연기금 또는 뭐 기관 투자자들이 많죠.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부의 채권을 만약에 산다면 어떤 결과가 되냐? 그 연기금 또는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한 정부의 채권을 산다면 아까 그 시중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사면 자, 국채에서 마이너스 알파를 해주고 지급준비금에서 플러스 알파만 해주면 전자적으로 알파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자, 시중 금융기관의 대차주표의 변화가 없어요. 자, 하지만 만약에 양적완화를 하는 그 과정에서 시중 금융기관이 아니라 연기금이라든가 기타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한 채권을 매입을 한다. 양적완화를 해서 매입한다고 하면 이 전자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연기금이 보유한 장기 채권을 산다 그러면 그 미연준에서 돈을 찍어내야 돼요. 자, 새롭게 발행된 돈을 가지고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그 채권을 사고 그 돈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연기금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연기금은 이 돈이 생기면 이 돈을 그냥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요. 아니 시중 금융기관들의 거래기관들에서 예치를 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양적 완화를 하는데 시중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사면, 시중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사면, 국채를 사면 이 국채가 줄어들고 플러스 알파가 되고 지급준비금만 변화를 시키는데, 그쵸? 지급준비금을 변화시키는데, 만약에 연기금이라든가 기타 투자자들한테 양적 완화를 해서 정부 채권을 사면, 그쵸? 실제 시중에 그 화폐가 공급이 되는 효과가 다. 자, 그래서 자, 연기금한테 채권을 1000만큼 샀다. 그러면 이 1000만큼을 산 그 채권이, 그쵸? 어떻게 시중 금융기관한테 은행에 이제 연기금들이 예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예금이 1000만큼 들어온 거야. 그러면 예금이 들어오면 다시금 이제 시중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할까? 이걸 배분을 해야겠죠. 1000만큼 들어오면 자, 대출채권 가계나 갭에 대출해 줄 수도 있고, 국채를 다시 살 수도 있고, 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할 수도 있고, 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금이 1000만큼 되면 자, 이 대차대표 자산 자체가 플러스 커져요. 그러니까 시중 금융기관들의 대차대표 규모가 커져요. 그리고 이게 다시 또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으로 예치가 되면서, 그렇죠? 예치가 되면서 요 대차대표 규모도 커지는 결과를 가져와. 자, 정리를 해보면, 자, 대차대표가 어떻게, 자, 중앙은행, 시중은행의 대차대표가 커지느냐. 첫째는 그 양적 완화를 하는 그 과정에서 본원통화를 공급하면서 이 대차대표가 이렇게 커져요. 그렇죠? 근데 양적 완화에서 시중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사는 때는 대차대표 커지지 않지만 연금이라든가 기타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사면 양적 완화 과정에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 채권을 어디다? 시중은행이 예금을 맡기니까 예금을 맡기는 과정에서 이 부채, 자산이 동시에 같이 어떻게 될까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해되셨죠? 그럼 두 번째로 대차대표가 커지는 방법은 자,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할 때, 자, 정부가 이제 그 세금을 걷든 또는 채권을 발행을 해갖고 아까 발행시장에서 채권을 경매해갖고 대규모적으로 돈을 빌려요. 자, 돈을 빌리면 대개 이제 여기 TGA 계좌, 자, 트레저리 거버먼 어카운트 계좌가 이 연준의 이 TGA 계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조 9천억 달러, 자, 1조 9천억 달러를 정부가 이제 채권 시장에서 발행을 해갖고 돈을 조달을 했어요. 그럼 일단은 그 중앙은행의 대차대표에서 이게 뭐 채권의 형태도 아니면 현금의 형태든 채권의 형태로 해서 대차대표에 보유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제 지출을 해요. 이걸 이제 지출을 한다. 뭐 가게나 기업에 실제 바이든 행정부의 그 경기 부양책에서 1인당 1,400억 불 수표를 지급을 했죠. 자, 그러면 정부가 지출을 할 때 이 돈을 가게나 기업에 직접 돈을 주나요? 아니죠. 대부분 다
은행 계좌로 싸줘요. 그렇죠? 그럼 이제 TGA 계좌에 지금 1조 9천억 불이 한 2조 달러의 돈이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정부가 지출을 하면 이 TGA 계좌가 어떻게 될까요? 잔액이 줄어들겠죠. 자, 줄어든 만큼 여기서 2조 달러만큼 은행의 예금으로 증가를 가져. 왜? 대부분 다 정부가 지출할 때 은행 계좌로 돈을 싸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면 은행 계좌에서 예금이 증가를 하고, 그렇죠? 예금이 증가하면 이게 다시 또 이제 대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부가 지출을 해갖고, 일단 정부가 지출을 하면 그 돈이 다 예금으로 돈을 싸주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시중은행의 대체제조표의 규모가 커진다. 그리고 이 돈 중에서 일부는 또 다시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되니까 중앙은행의 대체제조표도 동시에 커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 이해되셨나요? 요거 혹시 궁금하신 거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좀 받고 그다음에 이제 해석을 좀 하도록 할게요. 질문하실 분. 궁금한 거 있는데 말씀하신.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금이 시중은행에 예금이 들어가면 이제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그 지급준비 예치금도 커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커지는지 잘. 자, 그러면 시중은행들이 예금을 지금 천만큼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이건 부채예요. 언젠간 돌려줘야 할 돈이잖아요. 그럼 시중은행이 그냥 예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예금하면 대출? 가게나 기업에 대출해줘. 자, 일단 대출 채권이에요. 아니면 정부에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할까요?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으로 여기다가 예치를 해요. 500만큼.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다는 시중은행의 대체제표는 이게 자산이지만 중앙은행에 돈을 예치했으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나중에 돌려줄 돈이야. 그래서 이 예치금에 예치를 해서 부채 항목이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도 규모도 여기 시중은행과 중앙은행의 대체제표 규모가 동시에 커지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이해했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요. 또 하나 궁금한 게 또 있는데 말씀하시죠. 대차 대조표가 확대되면 좋은 건가요? 확대되는 게 좋다 안 좋다 이게 딱히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언제부터 이게 확대되기 시작했냐면 이게 이제 미 연준의 밸런스 시트의 그 규모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급증을 했죠. 대차대표가 급증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아까 그 밸런스에서 돈을 풀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의 대체제표 이게 자산 항목인데 자산 항목에 보면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자산, 국채라든가 뭐 다양한 자산들을 중앙은행이 엄청나게 매입을 한 거야. 자, 그만큼 돈을 푼 거죠. 근데 사실 요게 지금 요게 연도로 보면 이 당시 양적완화 당시만 이 당시만 해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대체제표가 이만큼 확대됐잖아요. 이 당시만 해도 이거 어마어마하게 지금 대체제표가 확대됐다고 해서 이거 뉴 노멀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2018, 20년 금융위기 터지면서 옛날에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규모로 확대된 건데 지금 그 이상으로 몇 배가 확대된 거죠. 거의 기존에 한 자산 규모만 해도 한 2조 달러 뭐 이 정도 했는데 거의 뭐 8조 달러 정도 수준으로 쫙 급등을 한 거죠. 자산 규모가. 자, 그래서 자산 규모가 지금은 너무가 확대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산 규모가 확대됐다는 건 시중에 돈이 너무나도 많이 풀었다는 거고 돈이 넘치면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넘치면 좋지만 지금은 너무 과잉 공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코노미스트 아티클에서 지금 너무나도 돈이 과잉 공급돼서 이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 글이 나온 거예요.